Nearly 2,000 political detainees were released from Israeli prisons, many of them after decades behind. And because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disarm. And if they don't disarm, we will disarm them. Third day for Palestine, a deal that is meant to end Israel's genocide in Gaza. 2025년 10월 1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742일차를 맞이합니다. 이제 휴전을 했기 때문에 굳이 742일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지난 월요일 날 시작됐으니 이제는 휴전 4일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사라지지 않았고 무기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들 28구를 돌려보내겠다고 얘기했지만 19만 보냈습니다. 돌려보내지 않고 있죠. 그 중에 10구 중에서도 한 구의 시신은 또 이스라엘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의 시신이라고 하죠. 시신을 갖고도 이렇게 장난치는 게 하마스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휴전을 발표하고 발효된 이후 가자시티는 이스라엘 군이 철수한 이후에 그야말로 가자시티는 또다시 하마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가자시티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어요. 매번 이 토요일이나 휴일이나 이 연휴 때 뭔 일이 나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남편이 못 쉬었죠? 네. 쉬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금 10월 9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합의가 되고 그 다음 날인 1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휴전이 발효되면서 지난 월요일 13일에 그렇게도 바라던 이스라엘 인질들 2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소식은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당연히 이 같은 일들을 가장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이고 또 인질 가족들일 텐데요. 인질들과 가족들이 만나는 그 감격적인 정말 꿈 같은 일일 겁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오매불망 늘 기다리던 일이지만 그 꿈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 잠시 보고 얘기하도록 하죠. 예.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그런 장면입니다. 먹먹하죠? 네. 예.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쁘면서 반갑고 또 감격스럽고,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저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일단 그 휴전 1단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2단계는 평화와 복구 단계라고 하는데 그것들 중에는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또 무기를 파쇄하는 것도 역시 포함돼요. 그러나 과연 이 트럼프의 구상대로 이 하마스가 정말로 이렇게 무기를 다 내려놓고 파쇄하고 비무장 상태로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제 2단계는 평화나 복구가 아니라 하마스에게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뿐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실제로 가자 휴전 후에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자마자 군중 속에 숨어 있었던 이 하마스 세력들이 다시 나와서 현재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것은 이 휴전되었다고 그리고 인질 가족이 돌아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만은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그런 상황인지 한번 냉정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역시 이번 휴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번 가자 휴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경 우파 진영 역시 이제 인질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로는 굉장히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휴전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하마스 박멸이 먼저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마스 박멸 전에 휴전을 하는 건 이제 하마스가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군 내부에서도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마스의 지하 테러 터널을 먼저 해체하는 게 그게 최우선 과제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인질 귀환 다음 단계는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의 모든 테러 터널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반면 인질 가족들과 이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휴전을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요. 결국 이번 휴전으로 인질 귀환이라는 이런 성과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회 내부는 여전히 이제 하마스 완전 박멸과 인도적 휴전을 놓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휴전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봉책이에요. 하마스 터널을 파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번에 휴전한 이후에 가자시티에 하마스 대원들이 쫙 몰려드는데 죄다 무기들을 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막 장갑차도 나오더라고요. 모인 숫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마스 대원들이 다시 모인 숫자도 뭐 어마무시하지만 이렇게 하마스들이 가자시티에 다시 모여서 지금 제목에도 나왔지만 피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아마 난리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이스라엘군이 가자 일부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하자마자 하마스가 곧바로 가자시티 곳곳을 재점령하면서 이제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약 7,000명 규모의 전투원들이 재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현재 하마스는 시내 곳곳에서 무기를 든 채 이제 배치가 되면서 군사적 통제권을 되찾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SNS에서 퍼지고 있는 가장 좀 충격적인 상황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협조했던 이 팔레스타인들을 색출해서 배신자로 지목을 해서 거리에서 공개 처형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사살한 이 사람들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서 마치 거리를 행진하듯이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도 하마스의 이런 현장 처형에 대해서 야만적인 범죄 행위다라면서 비난을 했고요. 결국 이번 휴전이 민간인 보호를 위했지만 실제로는 하마스 재조직을 돕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하마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마스가 뚫어놓은 지하 터널이 700km래요. 가자지구 안에 그 가자지구의 면적이 서울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지하철 모든 노선들을 합쳐도 35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서울 시내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다가 700km를 터널을 뚫어놨으니 물론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이 부지런히 파괴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마스 터널에 아직도 하마스의 무기들이 잔뜩 김장 배추 숨겨놓듯이 그렇게 다 터널 속에다 묻어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그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자마자 지금 뭐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마스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마스가 권력 재편을 다시 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동안 하마스를 대항해왔던 이 반하마스 세력들을 숙청을 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면서 생겼던 이 권력 공백을 하마스가 다시 메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무장단체와 약탈 행위를 단속하면서 이 치안 유지나 질서 회복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통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것이겠죠. 실제로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이 하마스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자 주민들 일부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이면에는 이 내부 숙청과 세력 다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자신들이 여전히 가자의 통치자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천 명의 대원들을 거리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가자의 통치자다 이렇게 외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하마스 애들. 근데 나는 하마스도 하마스지만 가자지구 주민들도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멘탈 구조들이 좀 상상을 뛰어넘어요. 가자지구 안에서 해변가에다 식당을 새로 오픈을 했는데, 그 가자지구 해안가 면은 지중해를 바라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일 거예요. 거기에 해변에 카페를 이제 식당을 차렸는데, 뭐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니까. 근데 먹고 살려는 그런 식당보다도 석양을 바라보면서 밥 먹는 그런 식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식당을 오픈했는데 이 식당의 이름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희한한 하여튼 족속들이에요. 뭐라고 식당 이름을 지었길래 그렇습니까? 노바 그러니까. 카페라고 지었습니다. 네, SNS에 실제 개장한 그 카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2023년 10월 7일 그 노바 페스티벌 학살 사건에 노바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마스의 학살로 인해서 수백 명 이스라엘인이 희생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 인질 문제와 희생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겐 사실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인데, 바로 그날을 연상시키는 그 이름을 카페 이름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외무부에서는 SNS를 통해서 이 해당 카페 오픈이 공포를 상업화하고 테러를 미화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해외 언론에서도 이 해당 노바 카페가 학살을 기념하고 이스라엘의 상처를 조롱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욕적이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그걸 비난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비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얘기 하는데 없죠. 없죠. 브레드 TV만 하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하마스도 지금 그 트럼프의 휴전 계획에 대해서도 처음엔 좋다 그랬어요. 무기 내려놓겠다. 그리고 또 가자지구 통제권도 다른 곳에다 넘기겠다. 여기에 동의해서 이제 휴전이 시작이 된 건데, 발의가 된 건데, 하마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마스가 트럼프하고 합의했던 모든 휴전 제한들, 조건들, 이거 다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사실 하마스가 뭐 입장을 번복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요. 지난 월요일에 하마스 대변인 하젬 카셈이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 휴전 계획의 핵심 두 조항인 무장 해제와 가자 내 통제권 이양에 대해서 다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거나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인데요. 이번 이스라엘 생존 인질 석방을 축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조치였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 서안지구 통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가 국가적 대변자 중 하나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PA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이제 하마스 자신들이 가자지구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럼프가 합의 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하마스가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거 이거 말고도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인질 그 사망한 시신 28구 돌려주기로 했는데 28구는 커녕 지금 10구밖에 안 돌려줬어요. 그리고 10구 중에서도 또 가짜 시신을 보내고 이스라엘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어제까지 하마스가 총 10구의 시신을 이스라엘로 반환했는데요.
사실 총 28구의 시신을 반환을 했어야 했는데 현재 약속 기한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더 심각한 거는 이 14일의 화요일 그때 반환된 내부의 시신 중 한 구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 시신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시신으로 판명이 됐다는 것이죠. 일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근데 결국 아직까지도 가자 지구에서 19명의 사망한 인질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 하마스가 약속대로 시신 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원래는 가자 지구로 반입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구호 트럭의 절반만 들여보낼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집트로 향하는 그 남부 국경 검문소를 개방하려고 했던 그 계획 또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시신을 가자지구로 송환을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 시신들이 고문과 구타에 의해서 죽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손목이 묶여 있었고 뭐 총에 맞은 이 뉴스만 내보내고 지금 이 하마스가 시신 잘못 보내는 거 그냥 머릿수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게 굉장히 1차원적인 건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시신들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리면서 DNA 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시신이 오자마자 바로 DNA부터 분석했을 텐데 참 바보들이에요. 그 금방 드러날 거를 그냥 머릿수만 맞추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맹구들도 아니고. 자, 그래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구상대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확고한 발언들이 그런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마스와 통화를 하면서 무장을 해제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할 거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근데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강제로라도 해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에 SNS를 통해서도 생존 인질이 모두 돌아와서 기쁘지만 사망한 인질이 약속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 약속대로 2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을 게시했습니다. 2단계는 이제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시작되는 단계죠.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은 내 구조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과 동시에 압박을 담고 있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1단계 휴전 발효가 되면서 전투는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 보니까 이스라엘 이 탱크들이 가자시티에서 막 빠져나오는 그런 화면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이제 구호 트럭이 이제 막 들어가나 본데 걱정되는 게 이게 가자지구 안으로 이렇게 구호 트럭이 막 일시에 수백 대씩 쏟아져 들어가면은 그 안에도 굉장히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구호 트럭이 들어올 때마다 그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면서 거기서도 또 뭐 트럭에 깔려 죽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 구호물자 체계적으로 나눠줘야 할 구호단체 뭐 UNRWA가 할 건지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하는 거죠? 그 인도적 구호단체 GHF 어떻게 한답니까? 누가 한다는 거죠? 사실 GHF가 이번에도 배급소 역할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갈 전망이었는데 1단계 휴전 직후에 가자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그 가자 주민들의 행렬로 인해서 도로가 혼잡한 상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GHF가 일부 배급소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GHF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거는 단기적 전술 조정일 뿐이고 장기 구호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GHF 배급소가 문을 닫으면서 현장 혼란이 커졌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배급소 주변이 휑한 모습도 포착이 되면서 GHF 배급소가 아예 폐쇄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파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은 이 배급소가 폐쇄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군중 통제용으로 설치를 했었던 이 배급소의 울타리나 이 철제 구조물들을 뜯어간 거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 후에 이 휑해진 배급소를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마치 GH 배급소가 폐쇄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틈에 UNRWA는 또 이제 자신들이
다시 가자지구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지켜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야, 이 구호물자 배급하는 것도 뭐 GHF냐 UNRWA냐 서로 그 이 주도권 다툼이 있군요. 아휴,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휴전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의 언론 매체이죠. 뉴욕타임즈면 굉장히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런 신문인데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 관련 뉴스를 내보내면서 황당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뭐 저도 별로 뉴욕타임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라고 썼길래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뉴욕타임즈 일면에서 이제 인질 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건데요. 인질 교환. 네. 이스라엘은 인질들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마치 이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와 이스라엘 인질을 뭐 동등한 인질인 것처럼 묘사를 한 것이죠. 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억울하게 끌려온 이 인질들은 당연히 아닐 뿐더러 심각한 테러 범죄를 일으켰던 악명 높은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3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테러 전과자, 그리고 린치와 살인 행위를 저지른 종신형 선고를 받은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가 이들을 이스라엘 인질과 같은 인질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마치 양측 모두 피해자이고 그리고 교섭의 대상인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인질이 아니라 범죄자다.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를 인질과 동일 선상에 두는 거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온 것이죠.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 실수였을까요? 실수로 보기에는 사실. 그렇죠. 실수로 보기엔 좀 그렇죠. 네. 요번에 그 이스라엘 쪽에서 풀어준 그 팔레스타인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 1968명이거든요. 그 중에 250여 명은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종신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자지구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해 간 거거든요. 그걸 동급으로 그렇게 기사를 쓰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뉴욕타임즈를 안 읽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 신문도 뭐 마찬가지지만 브레드 TV 뉴스만 그래서 잘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한국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예, 10월 18일 내일 모레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11시부터 이스라엘 지지 집회 그리고 행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지금 반유대주의 얼마나 지금 난리를 피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대사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특히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물론 당연히 그러시겠죠.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광화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으로 오시면은 거기다 무대차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국기 막 펄럭거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지한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날 좀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주 거리에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국기 흔들게 너무나 좋은 날씨 요즘 계속 그러고 있죠. 바라기는 토요일 날에는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좀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을 겁니다. 브랜드 TV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좀 그 광화문으로 이스라엘 대사관 안으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가 매동 조현영님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매동 아주 잘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동 괜찮습니까? 예.
그 분위기하고 잘 어울려요. 매력 덩어리 우리 조현정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걸까요? 예, 이번에 그 휴전이 발효되면서 정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인질들이 가정에 돌아오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아주 축제 분위기예요. 특히 제가 이번에 11월 달인가요? 9월 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텔아비브에 인질 광장을 갔다 왔거든요. 야, 그 인질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모여 있는데 한결같이 영상을 보니까 땡큐 트럼프를 외치더라고요. 그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만큼 이번에 그 인질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죠. 트럼프의 역할이 크니까. 그러니까 땡큐 트럼프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 슬쩍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이 이번 휴전 합의와 인질 석방에 대해서 슬쩍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거 내가 먼저 해놓은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조 바이든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렇게 숟가락을 얹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공식 문건을 올렸죠.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이겁니다. 휴전 재합의를 마무리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아, 재합의.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제 그 뒤에 노고를 보한다는 거는 이제 약간 윈도우 드레싱이고 앞이 휴전 재합인데 그 무슨 얘기냐? 본인이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해서 고맙다. 재임 시절 합의에 연장선에 있다는 걸 부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워크로 움직였다는 건데 또 오랜만에 우리 단골 손님 있죠. 블링컨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이 또 나서가지고 트위터, 그러니까 X에다가 글을 장황하게 썼어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다 읽어봤는데 이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초 구상한 3단계 평화협정 프레임워크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잘 승계해서 마무리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바이든 행정부는 초창기에 135명의 인질을 송환한 점을 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명 송환자를 갖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비교를 약간 하면서 약간 그거는 사실은 또 팩트예요. 그 공치사를 하면서 마무리 잘해서 고맙다.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승계해서 그러면서 슬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트냐후 책임론을 얘기합니다. 어허. 이미 팔레스타인 당국과 주변국들과 합의해서 이런 휴전안을 냈는데도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휴전안이 불발됐다 하면서 이스라엘 책임론을 약간 암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이 휴전 합의 여러 가지 제안을 이스라엘 쪽에다 했는데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거부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팩트가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그 블링컨 장관의 화법이 이래요. 그냥 이게 누락을 해요. 결정적인 걸 핵심이 뭐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모든 휴전안을 네타냐후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전안을 가지고 하마스한테 가니까 하마스가 다 거부를 해서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규칙 사유가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아니라 하마스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왜 하마스는 이거에 합의를 하지 않았는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는 군수지원 보류 등 각종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의 우호 세력인 이란과 그 대리 세력한테는 그냥 활개치게 내비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스 입장에서 왜 우리가 협상을 참여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 휴전 다 받아내고 인질도 안 주고 요거를 계속 고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 프레임워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트럼프가 제시한 20가지 조건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이국가 해법을 슬쩍 끼워넣어요. 근데 결정적 차이가 트럼프의 20조 항에 관련한 협상안은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이 없어요. 그냥 하마스 그냥 바로 그냥 무장 해제지.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협상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숟가락 얹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또 팩트 체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이죠. 이번에 그 영국의 BBC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내가 이 지금 제안하는 이 휴전 합의안 네타냐후 총리가 받아들여라라고 압박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BBC 보도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BBC 보도의 그 맥락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뉴스 그 큐레이션인데
트럼프가 이제 호전적인 네타냐후를 주저앉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래서 협상을 받게 했다면서 약간 네타냐후를 돌려가기를 했어요. 그 논조가.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공습 이후 이스라엘이 이제 카타르를 공습했지 않습니까? 동맹국 사이, 순위파 동맹국 사이 분열이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 걸프 지역 친구를 선택한 거예요. 네타냐후를 버리고 그 순위파 국가들의 친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표피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막상 그러면 그 외교 그 수면 아래에서 막부에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나라고 했는데, 최근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를 공습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카타르 이 중재국이죠 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네들 하마스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지송환하지 못하면 내가 이스라엘 공습을 막을 태간이 없다, 명분이 없다. 그래서 터키하고 카타르가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하마스한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터키는 뭐냐? 터키 안에 무슬림 형제단을 다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타르 공습을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무슬림 형제단뿐만 아니라 하마스 잔존 수뇌부가 남아 있거든요. 인질 송환 안 하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타겟팅해서 공습하겠다라는 게 이스라엘 기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말리는 신우이처럼 내가 네타냐후 더 이상 못 말려. 너네들이 빨리 인질 송환하지 않으면 나도 네타냐후를 말릴 수가 없어. 요게 주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나한테는 처음 이스라엘 공격을 당했거든요. 왜? 거기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못할 것이야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죠. 카타르가.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윤허하에 발생한 일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카타르하고 터키가 강력하게 이제 하마스를 이제 설득한 그 배경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른바 뭐 외신 매체나 안보 전문 매체에서 소프트 파워 어쩌고 하는데 중동에서는 소프트 파워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하드 파워입니다. 힘으로 때려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중동 작법이 요번에 작동이 됐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마스가 있다면은 카타르가 아니라 저는 남미 그 남극까지 쫓아가서라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요즘 그 우리나라 이 캄보디아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뉴스가 계속 여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저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제가 보기엔 캄보디아 그 안으로 모사도 벌써 입에 다 보내고 정보 빼내서 전투기 날아가가지고 거기 막 두들겨 부셨을 것 같아요. 난 이스라엘식의 방식으로 나는 풀어나가는 거, 물론 뭐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카타르 공격한 게 제가 보기에도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의 역할도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갖고 있는 어떤 뚝심이랄까요? 절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그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반드시 내가 이 마무리 짓겠다라는 어떤 결기, 뭐 이런 것도 한몫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그 하마스의 조력자인 그 초승달배들 다 분쇄시켜버렸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버틴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뭐 반복하겠지만 지난 1년간의 보도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했냐, 라파 국경을 공격해서 하마스 군수 보급 차단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신화로까지 제거했어요. 그 하마스 수뇌부를 다 국제사회가 반대한 거를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네타냐후가. 그리고 ICC나 이런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결국 네타냐후 결계에 굴복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놀란 카타르와 터키는 하마스를 그냥 소위 얘기해서 내다바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타냐후 뚝심이라고 보는 게 한 퍼센티지 보면 한 80%는 네타냐후 공, 20%가 트럼프의 외교력,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25%의 네타냐후 공, 75%의 트럼프 공.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일부에서도 이준 PD가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의 이상한 인질 맞교환이다 이런 그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또 그 뉴욕 타임즈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이번에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의 보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그 유튜브에서 중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전쟁을 했는데 이번 전쟁이 가장 길게 했다. 보통 이스라엘은 속전속결로 우다다닥 하고 끝내는데 이번에는 2년씩이나 이렇게 끌고 간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하마스도 진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후다닥 해치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씩 끈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 유튜버 얘기들이고 뉴욕타임즈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뉴욕타임즈 별로 신뢰할 만한 언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튜버가 이제 뉴욕타임스 보고 이제 그냥 앵무새처럼 지저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타냐후가 정권은 자기 정치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이게 10월 7일 학살 책임을 네타냐후 총리로 그냥 정리를 했더라고요. NYT는 뉴욕타임스는 이거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 이 하마스 전쟁을 장기화시켰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타냐후가 하마스를 키워주면서 일부러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서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자지구 하마스에 가는 걸 찬성했다라고 이건 사실 확인이 완전 틀린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마스가 2005년에 가자지구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했지 않습니까? 사론 총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추방령을 내렸죠. 그 유대인 다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오슬로 협정의 그 연장선에서. 그 연정에 샤론 총리 연정에 네타냐후가 참여했는데 네타냐후가 그때 반대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성명을 내고선 연정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마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고 네타냐후는 가자지구가 저렇게 될 것이라고 사전부터 예언을 해왔어요. 그래서 거의 선지자급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테러의 그 심리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거에 따르면은 이제 그 뉴욕 타임스의 보도, 우리나라 유튜버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뇌피셜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2009년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로 재임한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반하마스 노선을 후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2014년에 한번 가자 전쟁이 있었죠. 그때는 왜 빨리 철수했냐? 오바마 대통령이 155mm 포탄을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서 덮어버린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패착을 요번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절대 요번에는 내가 끝까지 버텨보고 막 해가지고 결기로 버텨낸 것이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피해 수반과 하마스를 경쟁 관계로 막 만들기 위해서 이거 다 소위 얘기해서 헤르츠 매체가 얘기하는 걸 뉴욕타임스가 받아서 우리나라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마스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찬반은 나뉘어 있고 또 이스라엘 극자 사법부와 또 IDF 수뇌부도 극좌예요. 이걸 갖다가 갈라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법부 극좌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결기로 사실상 하드캐리 한 겁니다. 2년간 결기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고 그럼 마지막에서 현지 매체 JNS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그 블링컨 장관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 국내 극좌파 압박에 굴복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평화협정을 맺었으면 지금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가상현실을 한번 얘기해 보니까 매체는 이렇게 합니다. 하마스의 그 수장인 신활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고 헤즈볼라는 여전히 레바논을 통치하고 있을 것이고 시리아는 여전히 아사드 압제 안에 있을 것이고 이란은 핵무장 국가가 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막아냈냐? 네타냐후 결기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었거든. 바이든 행정부가 싸우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네타냐후한테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총리의 결기가 오늘날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25%라는 거예요. 예. 20%는 좀 박해.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볼까요? 예. 자, 이번에 후티 반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드론도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멘 앞바다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이 길목을 그야말로 이 깡패 같은 놈들이 길목에서 지금 이 길을 가로막고 지금 행패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길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가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은 안 그러면 저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이제 지중해,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운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 그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운임료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 요충지인데 전 세계 물동량의 12%가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연간 1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예요. 왜냐하면 보험료, 할증료가 다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물동량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오호.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왜 수에즈 운하가 전략적 요충이냐면 지난 이제 중동 3차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1967년에 있었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한 번 붙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3차 중동 전쟁 당시에도 수에즈 운하를 이것 때문에 그냥 셧다운한 거예요. 막아버려서 8년간 중단이 됐어요. 오호. 그래가지고 뭐 한 그 선박 그 해운 선박들이 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뭐 표류하다가 뭐 이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 후티 반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이제 경색에 이제 뭐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수에즈 운하가 이제 막히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전쟁의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2021년에는 그 운하 그 폭이 너무 좁아요. 이제 이거 유지 관리 보수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대만의 그 선적 회사의 그 선박사인 에버기빈호가 가다가 이제 좌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가 좁은데 배가 이렇게 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아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주일간 봉쇄가 된 것이니까 그때도 뭐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미친 난리 거죠. 났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이거 되겠냐 말이지. 이게 수에즈 운하가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관리 부실에다가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 물류 지금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후티 반군의 이 눈치만 살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거길 통화는 해야 되겠고 근데 그 수에즈 운하 거기는 항상 문제가 많고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이 나왔어요. 난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죠. 짜자잔 이스라엘이 운하를 판대요. 이름하여 벤구리온 운하. 이 뭡니까? 어떻게 판대는 거예요? 어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bengu리온 운하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저 밑에 보면 홍해죠. 홍해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저 가자지구 위에 에시켈란 항으로 올라갔는데 저거를 원래 저게 다 나게부 산막이고 이제 지상인데 저거를 갖다가 저게 293km의 규모의 대형 인공수로를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해 물을 들여와가지고 인공 운하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제 항구 도시 아일랏 홍해에서 에일랏으로 연결돼서 요르단 국경 아라바 계곡 사해를 경유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 옆에 저 왼쪽에 있는 저 물길 저게 수에즈 운하예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를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홍해로. 그래서 이게 총 투자 비용이 얼마냐면 550억 달러. 그 다음에 연간 예상 수익이 연간 60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총 공사 기간은 5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거 다 뚫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벵구리 운하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이 뭐냐면 이게 양방향 운하예요. 그러니까 2차선이죠. 그러니까 복선 구조로 돼 가지고 각 수심이 50m, 폭이 200m.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대만 그 선박처럼 중간에 막힐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고 가고가 다 된다는 것이죠. 넓게 한다 이거죠. 넓게 한다는 거죠. 투웨이 스트레이트로 만드니까. 그리고 또 항모도 지나갈 수 있는 거대한 운하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모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아니면 전략적 지도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군사지향 쪽으로.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냐? 그 수에즈 운하의 독점 구조를 격파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사고 난다? 오케이, 그럼 이스라엘 그 벵구리온 운하로 들어와. 하면서 이스라엘 경제 효과가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AI를 통한 물류 혁신으로 완전 뒤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대규모 건설 수요로 일자리 창출되고, 뭐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은 다 발전하는 것이죠. 새로운 물류 지도가 있으니까 완전 뭐 새로운 전략적 지도, 경제 지도가 완성되고 이스라엘 완전 논하는 겁니다. 아까 저 지도 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를. 저 밑에가 에일랏인데 저기도 홍해거든요. 예. 저기서부터 저 쭉 물길이 올라가는데 그게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있는 요르단 계곡이에요. 네. 한때 그 이스라엘의 사해의 물이 점점 지금도 계속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이 사해인데 사해의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떤 대안을 내놨냐면은 저 홍해에서부터 사해까지 물길을 뚫어가지고 홍해 물을 사해로 끌어들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만큼 저기 이 운하를 연결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돼 있는 데예요. 이제 됐어요. 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프로젝트는 왜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 막 이럴 정도로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돼 있는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주 참 좋은. 그래서 저 사해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그것만 조금 이렇게 파면 될 것 같아요. 홍해. 아니 그 사해에서 지중해까지 가는 거. 이 양쪽으로. 왜냐면 이미 그 홍해에서 그 사해까지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절반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현실화되면은 또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마트가 들어서면은 동네 이 구멍가게 곡물상권. 네. 곡물상권. 이집트가 무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도 가능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5년이면 완공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 가지 장애물 혹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리스크 이집트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글로벌 지정학, 영내 패권, 그다음에 경제성 안보 위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글로벌 지정학과 영내 패권이 어떻게 이제 이게 라인업이 되느냐에 따라 중요한데, 약간 역사를 이제 되돌려보면서 1953년에 이집트 수에즈 운하권을 두고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이집트, 미국, 소련이 쟁탈전을 벌였어요. 여기서 53년에.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미국, 소련을 등에 업고선 이걸 뺏어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영국의 영향력이 여기서 완전 패퇴당했고, 그 당시 대통령이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인데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키면서 중동의 최강자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랍 민족주의도 불을 땡기고 이스라엘 아랍권 대립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다 수에즈 운하 쟁탈전 때문에 발생한 지중학적 복잡한 이슈인데, 이거를 놓치면 이집트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지만 안보 위협. 이제 후티 반군도 있지만 가자지구 이 주변이 좀 안정화가 돼야지 이게 운하가 딱 항만이 연결돼서 이제 안정화하게 되는데, 그 전략적 안보 위협, 가자지구 후티 반군 요거가 처리가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리스크고, 세 번째 리스크가 경제성인데, 이게 초기 투자 자본이 550억 달러예요. 근데 이거는 초기에 막대한 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투자 여력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그래서 해외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외 투자라는 거는 5일만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하고 관계를 잘 지내서 다 같이 쓰자 해야 이게 투자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최고지만 주변국을 설득시켜야 되는, 글로벌 지정학과 이게 연동이 잘 돼야지 이게 성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문제지 사실상 어떤 사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게 1963년부터 이게 초안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흐지부지 된 거는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그 보여주셨던 그 지도를 보니까, 그 운하 길을 보니까 가자지구 바로 위로 지나가더라고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자지구 말고 가자지구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그 위에 아스돗도 있고 아시켈론, 아스돗 다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자지구 와서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진 곳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리스크를 좀 줄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사진 두 개를 연동해서 보여주시면, 가자 관통 운하 사진, 이게 이제 가자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원래 이제 가자 지구를 이제 관통해서 가려고 관통해서 하는 거. 이게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이게 원하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위로 에시칼론을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가자지구 우회해서. 그러면은 뭐 저 정도 뭐 큰 거 아니지 않느냐는데, 이게 공사비가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감독님들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지형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에즈 운하는 그냥 평지인데 여기는 뭐 나게브 사막도 있고 이거 피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위로 가느냐 가자지구를 강통하느냐에 따라서 운하 프로젝트가 성패가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두 노선을 비교해 보니까 에시켈론으로 연결됐을 때 공사비가 최초 가자지구 항구 대비 30에서 40%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공사 기간도 1, 2년이 지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저 가자 정통으로 돌파를 하면 2030년에 완공인데 이제 더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이집트도 여기 개발할 거 아닙니까? 수에즈를.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에서 조금 밀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해외 투자가 절실한데 지금
소위 해서 그 아랍에미리트나 이제 사우디가 여기 투자를 하는데 너무 공사기가 길면 소위 해서 ROI 수익 구조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공기 뭐 이 등을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은 가자지구를 정통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결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자지구 정상화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중국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어떤 걸 자꾸 왜 중국이 자꾸 가자 주민 이주를 반대하고 하마스 편을 자꾸 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85%가 지금 남쪽 라파 국경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럼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그럼 정통으로 가는데 편한데 이거를 지금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아까 이집트도 얘기를 했지만 이집트가 우리 전쟁 기간에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네트냐후가 라파 국경 장악하고 칸유니스 장악했는데 이집트는 끝까지 이 라파 국경을 걸어 잠궜죠.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이제 군사 시설 활주로도 막 하고 보통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 남미는 이집트가 받아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안 받죠. 끝까지 막는 이유가 뭐냐면 가자 주민들의 소개령 소위 얘기해서 여기 해외 이주를 시키면 여기가 뻥 뚫리니까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자 항만 공사를. 그걸 못하기고 그냥 가자 주민 팔레스타인 가마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네 안에서 죽어. 그러면서 막아버린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 무슬림 형제단이 들어오면 또 내부 정치가 혼란스럽겠다. 그런 식의 분석이 있었는데, 벤구리온 그 운하를 보니까, 이 가자 지구를 통과하려면 가자가 안정화돼야 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한 하마스 무장해제는 물론 이게 다 소개가 돼야 되는 거라. 해외 이주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좀 막말도 하고 가끔씩은 좀 약간 허풍도 세잖아요. 근데 선문답식으로 키워드를 하나씩 던집니다. 연초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자 지구 뭐 리베랄라 관광지로 만들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자 내가 가질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부동산 개발업자 아니에요. 가자 지구를 장악해야만 이게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 롱게임을 그 픽처를 가지고선 지금 가자 협상에 지금 들어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것 때문에 그 라파 국경을 막는 거예요. 가자가 개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수에즈 운하가 망해요. 그리고 2024년 위성 사진 이미지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저게 이제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해랑 뚫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미 가자 최초 이반은 1963년에 있었는데 야금야금 이스라엘 공사를 해온 거예요. 저렇게 공사를 실제로 에일라트에서 위로 파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감독님이 보기에는 자기 대외적으로는 물 부족이라서 사배부를 끌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은 이제 운하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한 거네요. 기초 작업하고 위성사진 다시 보야겠지만 저기 토목공사 해온 정황, 전력망 시설, 이 스테이징 에리아를 만든 거예요. 그냥 어마무시하게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완비가 된 상태.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이제 어떤 합의나 국제 투자가들만 합의가 되면은 지정학적 조건이 맞으면 바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공식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구간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세팅이 돼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머리가 그러니까 한 10년, 한 60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프로젝트를 짜요. 이게 1963년에 최초 나왔거든요. 중간에 우여곡절 끝에 다 좌초됐지만 그래서 포기하죠. 네트냐후의 결기처럼 끝까지 포기한다. 야금야금 해서 결국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수면 아래서는 라고 얘기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하기야 그 사해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홍해에 있는 그 물을 끌어들이려면은 굳이 이렇게 도락이라 그러죠. 물길을 크게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그때 당시에도 배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의 큰 물길을 이 참 진짜 그러니까 저도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한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 벤구리온 운하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은 나라는 역시 그 이집트.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 주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니들 나오지 마. 니들 나오면 거기 지금 뻥 뚫려. 그럼 우리 이집트 큰일 나.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와 반대로 또 박수 치면서 좋아할 나라가 사우디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벤구리온 운하가 힘을 받는 이유가 바로 과거 지정학 질서와 달리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새로운 중도 질서의 재편이죠. 자, 수에즈 운하가 경색이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사우디예요. 사우디가 이제 중동 산유 원유를 그쪽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보내고 뭐 인도로 보내고 하는데 그게 홍해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우디 밑에는 후티 반군 예멘이 있어요. 그 홍해권을 맨날 분쟁을 해야 돼. 맨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옆에 또 수단이랑 또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막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외교적으로. 그래서 근데 대체 루트가 생긴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 벵구리온 운하가 개발이 되면 수에즈 대체 운하인 벵구리온을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 육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서남아시아의 글로벌 사우스인 인도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른바 그 아이맥 지도를 보면 되는데 저게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 인도 중동 그 유럽 경제 화랑이에요. 이른바 아이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선을 보면은 이스라엘 통해서 저 녹색, 저 주황색이, 저 귤색이 저기 사우디거든요. 사우디를 관통해서 그 다음에 UAE 통해서 이제 문바이 인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전에 저 홍해 밑으로 내려왔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후티 반군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직접 육로로 사우디아라비아 철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네옴시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옴시티죠. 그러니까 그 자기도 개발 프로젝트랑 연관이 되는 거야. 여기에 물동량이 딱 그 루트가 정해지면은 사우디도 녹아나고 대박 터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대박 터지고 또 아랍에미리트도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거치지 않고 대체 루트가 있으면 사우디가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이번 가자 협정에도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푸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를 병합하니까 좀 이건 레드라인이니까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야 너네 정치력을 서한 지구에 쓰지 말고 가자 지구에 집중을 해.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뚫려야 이제 벵구리온이 뚫리니까 아랍에미리트도 여기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니 국가들은 이게 완성이 되면은 새로운 중동의 시대가 열린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고 가장 큰 수혜자는 사우디라는 거예요. 그 후티 반군에 상대할 필요도 없고 홍해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육로로 바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제일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 돈, 아랍에미리트 돈이 이제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빅피처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게 그냥 일개 부동산업자의 그 빈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가자 지구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인질 송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이 한간에선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도 참 단세포적이에요. 트럼프가 금년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막 그런다. 아니 노벨 평화상 이 시상식 바로 전날 그걸 인질들을 풀어준다고 그렇게 그 다음날 상을 주고 그럽니까? 그 전 몇 달 전부터 몇 달이 뭐예요? 1년 전부터 아마 그 좀 몇 명의 후보들을 놓고 검증하고 그러면서 결정해서 주는 걸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인질들 송환하는 것에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이 노벨 평화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지금 미국 주도의 경제 회랑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 확대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국내 외신들이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보도하는 그 측면이 왜 그러냐면 지금 러우 전쟁이 있고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많아요. 대만 문제, 중국 문제 있기 때문에 또 뭐 히토류 뭐 그걸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런 거 처리해야 되는데 왜 그 코딱지만한 그 가자 지구에 또 목숨을 일주일 동안 그 외교력을 총동원하냐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국의 1대1로 BRI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가자 지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건데 현재 이제 중동을 딱 보면은 중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경제 그 회랑 노선이 지금 뭐 미국 주도도 있지만 여러 노선이 지금 경쟁 중에 있어요. 약간 부동산 그 역세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가장 북쪽에 있는 게 러시아가 추구하는 국제 남북 운송 회랑이 있고, 근데 두 번째 중국이 하고 있는 육상 그 1대1로 실크로드라는데 중앙 회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하고 있는 아이맥 그 회랑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주도해서 아제르바이잔이랑 알메니아랑 화해를 시켰죠. 그러면서 장개주루를 트럼프가 가져갔어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가 중동에 개입하는 그 회랑을 이제 부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 1대1로 육상 1대1로 핵심이라고 하는 중앙회랑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빨간 선이 저게 중앙 그 회랑이에요. 중국의 1대1로 실크로드, 육상의 실크로드인데 자세히 보시면 어디를 경유하냐면 테헤란을 경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올 상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을 쑥대박아서 두들겨 팼죠. 그러니까 저 노선은 이제 불안한 거야.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가서 두들겨 팰 수 있거든요. 왜? 저게 뭐 공산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기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상시적으로 가서 두드려 팰 수 있는 거예요. 테헤란은.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공습에 무방비로 뚫려 있는 이란 때문에 저 중국의 BRI 육상도로는 끝났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하는 지금 경제 그 회랑 노선은 이제 사실상 파괴가 됐죠. 트럼프와 네타냐후 덕분에. 근데 남은 게 뭐냐면 저 밑에 아래쪽에 저게 파란색 라인인데 저게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중국의. 그 남은 게 청색 노선이 자세히 보면은 수에즈 운하에서 출발해서 홍해, 케냐, 나이로비, 스리랑카, 콜롬보, 인도, 콜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쳐서 중국 광저우, 푸조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국 해상 실크로드 시작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수에즈 운하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집트하고 중국하고 공동 군사훈련도 하고 엄청나게 교류가 강해요. 양쪽에 다 베팅하고 미국도 약간 무기 지원받고 중국하고도 약간 양다리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홍해 인근의 아인소크나 항만 지역에 중국이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 자유국을 만들어서 수에즈 운하라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물동량 유럽과 중동의 물동량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럼 수에즈 운하가 핵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빨리 개방해서 거기다 가자 항만해서 벤구리온 그 운하가 완성이 되면 수에즈는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수에즈를 박살낸다는 거는 중국의 1대1로 해상 루트를 박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이 이제 바로 이제 벤구리온 운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반중 전략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러우 전쟁 다 제쳐놓고 중동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 중국을 완전히 저기 구석으로 몰 수가 있거든요. 중동부터 완전 다 빼버려야지.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빼버려야 되는데 그 핵심이 경제 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이집트랑 중국이. 그래서 그 가자에 관련 보도가 중국이 굉장히 반대로 마치 팔레스타인을 얼마나 무시하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비판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벤구리온 운하라는 건 트럼프의 국제 전략의 핵심 퍼즐 이렇게 있고 최근에 제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주가 지수 TA 지수가 뭐 전쟁을 했는데도 20% 막 상회하고 막 엄청나게 난 그래서 이게 무슨 물론 이스라엘 빅테크가 유망 종목이고 AI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빅테크 가지고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미국의 큰 손들이 이스라엘 국채를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던 걸 아는 거야. 아하. 이게 되면은 완전 경제 지도가 다 바뀌고 여기 사이로 운하를 통해서 항공모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지정학적 군사 지정학도 다 바뀌는 거예요. 이집트는 완전히 배제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터키도 오케이. 왜? 터키랑 이집트랑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중해권을 놓고 싸우기 때문에 이집트가 완전 고립이 되는 거죠. 완전 중동 라반트 지역에서 배척이 되는 거야. 중국과 함께.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중국 디커플링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출발은 이스라엘 운하지만 사실상 이게 대중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요 그림이 보이니까 추석 때 저도 역시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야, 무슨 뭐 미국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재밌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자 지구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하마스가 다시 모였다라는 그 가자 시티, 그다음에 칸 유니스, 요걸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운하가 통과돼야 되는데 하마스가 그렇게 설쳐되게 내버려 두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조만간에 하마스가 정리가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부동산업자고 돈에 이제 엄청 밝거든요. 그냥 뭐 평화적인 것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강력하게 추진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돈 있으면 저도 이스라엘 주식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늦었어요. 그죠? 아직 안 늦었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늦었는데 돈이 없어요. 뭐 그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항상 늦어 항상. 항상 이제 그 가자지구 안에 땅 좀 집 몇 채 사놓으면은 그렇죠. 만약 그 보상 받으면 되잖아요. 운하 그 통로로 엄청나게 개발이 되거든. 관광지. 그러니까 리베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항상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금년 초에요. 금년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리베라 아주 국제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 왜 가자에다 그걸 만들겠다라는 거? 난 도대체 이해가 뭐 그런 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런 큰 그렇죠. 빅피처가 있었네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되는 놈은 다 돼요. 될 놈. 트럼프한테 물어봐야 돼. 당신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